나와 남편 이승진은 ST그룹 차장이다. 광화문에 있는 같은 건물로 출근하고 월급도 거의 비슷하게 받는다. 하지만 현관문을 들어서는 순간 우리의 인생은 완전히 다른 두 개의 세계로 나뉜다. 회사에서 나는 오하라인 냉철한 판단력과 뛰어난 실행력으로 유명한 마케팅팀 최연소 차장이다. 집에 돌아오면 나는 그저 이승진의 아내 하의를 벗어 던지고 앞치마를 두은 채 복무이자 요리사 청소로 변해야 하는 여자일 뿐이다. 그리고 내 남편 이승진 회사에서는 경이로운 보고서 몇 편으로 승승장구하는 전략기획부의 엘리트인 그 남자는 지금 이 순간 소파에 진흙처럼 늘어져 있다. 그는 값비싼 양복을 갈아입는 것조차 귀찮은지 넥타이만 살짝 느슨하게 풀고는 거실 테이블에 다리를 척 올린 채 TV 속 시시걸렁한 예능을 보며 실없는 웃음을 터뜨리고 있다. 공기 중에는 그가 벗어 던진 양말에서 풍기는 시큼한 냄새와 내가 방금 깨끗하게 닦아놓은 바닥에 찍힌 그의 흙먼지 발자국 냄새가 뒤섞여 숨이 턱 막히는 악취를 만들어내고 있었다. 탈이나 저녁은 배고파 죽겠네. 그는 고개도 돌리지 않은 채 마치 식당 종업원을 부르듯 소리쳤다. 속이 울렁거렸다. 오늘 프로젝트 보고서 마감 때문에 점심도 거른 터라 온몸의 기운이 다 빠져나간 것 같았다. 나는 그를 나와 5년 동안 한 침대를 쓴 그 남자를 바라보았다. 문득 그가 지독히도 낯설게 느껴졌다. 그의 월급 통장은 우리가 결혼한 첫날부터 시어머니의 통장에 그대로 연결되어 있었다. 시어머니는 매달 9호 물자를 배급하듯 쥐꼬리만 한 생활비를 내게 보내왔다. 우리 집안은 원래 여자가 돈 관리하는 거 아니야? 신경 쓸 일 없어서 좋지. 그럴듯한 명분까지 붙여가면서 신경 쓸 일이 없다니 얼마나 우스운 소리인가. 그 돈은 우리 아파트 관리비와 공과금을 내기에도 턱없이 부족했다. 장을 보고 생필품을 사는 것은 말할 것도 없었다. 이 집의 모든 추가 지출, 친구들 경조사비 한 푼까지 전부 내 카드, 오할인의 월급 통장에서 빠져나갔다. 나는 이 집의 100% 가사노동을 책임져야 했을 뿐만 아니라 내 돈을 쏟아부어 이 남자와 이 집의 체면을 유지시켜주고 있었다. 나를 더 숨막히게 하는 것은 송두리째 지워진 내 공로였다. 솔직히 말해 이승진의 능력은 지극히 평범했다. 그의 모든 결정적인 승진과 회의에서 받았던 모든 박수갈채는 전부 내 덕분이었다. 그가 텅 빈 PPT 화면을 보며 머리를 쥐어뜯고 있을 때 밤을 새워가며 데이터를 분석하고 기획의 뼈대를 세우고 도표를 디자인해준 사람이 바로 나였다. 그가 상사의 날카로운 질문에 말문이 막혔을 때 완벽한 Q&A 답변을 미리 준비해준 사람도 나였다. 그를 빛나게 했던 그 모든 기획안의 원본 파일들은 작성자 오하라인이라는 서명이 찍힌 채 내 개인 컴퓨터에 고스란히 잠들어 있었다. 그런데 그는 단 한 번도 누구 앞에서도 그 사실을 인정한 적이 없었다. 회사에서는 타고난 전략가였고 가족들 앞에서는 혼자서 집안을 일으킨 훌륭한 아들이었다. 시어머니는 심지어 내 손을 잡고는 간곡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하곤 했다. 우리 승진이가 이렇게 잘 나가니 얼마나 힘들겠어. 할인아, 내가 아내로서 더 이해하고 더 헌신해야지. 절대 남편 발목 잡으면 안 된다. 발목을 잡아. 실소가 터져 나올 뻔했다. 대체 누가 누구의 발목을 잡고 있는 건가? 한 번은 내가 야근으로 너무 늦어 도저히 밥할 기운이 없어 배달 음식을 시킨 적이 있었다. 그러자 다음 날 시어머니가 집으로 쳐들어와 내 코앞에 손가락질하며 소리쳤다. 너는 어쩜 갈수록 게을러지니? 승진이가 밖에서 얼마나 힘들게 일하는데 집에 와서 따뜻한 밥 한 끼도 못 얻어먹고 너를 며느리로 들인 게 뭐 하자는 거야? 나는 옆에서 아무 말 없이 서 있는 이승진을 보았다. 그는 나와 눈조차 마주치려 하지 않았다. 그 순간 내가 한심한 광대가 된 기분이었다. 나는 내 인내심이 계속될 수 있을 거라 생각했다. ST그룹의 산내 벤처 육성 프로그램 공고가 뜨기 전까지는 그 소식은 내 마음속에서 이미 꺼져버린 불씨를 다시 지혔다. 내 프로젝트 AI가 도움이 내가 2년 동안 공들여 구상한 내 심장의 결정체 그 프로젝트가 최종 심사에 진출했다. 이건 단순한 프로젝트가 아니었다.
이 숨막히는 결혼 생활에서 탈출하고 내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었다. 나는 이 프로젝트를 위해 허리띠를 졸라매고 내 월급에서 한 푼, 두 푼 모아 5천만 원이라는 종자돈을 마련했다. 그 돈은 내 개인 통장에 잠들어 있는 나의 유일한 자존심이자 미래를 위한 담보였다. 그날 밤 나는 들뜬 마음으로 이 소식을 승진 씨에게 알렸다. 그는 잠시 멈칫하더니 이내 속을 알 수 없는 미소를 지었다. 그리고 다음 날 내가 그 돈을 더 안전한 CMA 통장으로 옮기려 했을 때 나는 계좌잔액에 찍힌 눈을 찌르는 듯한 숫자형을 발견했다. 피가 차갑게 식었다. 나는 침실로 뛰어들어가 떨리는 목소리로 그에게 물었다. 내 통장에 있던 돈 그 5천만 원 없어졌어. 그는 거울을 보며 넥타이를 매다 말고 지극히 당연하다는 투로 말했다. 악어준이한테 보냈어? 동준. 그의 남동생 나의 시동생이었다. 뭐라고? 머릿속이 하얘졌다. 걔한테 그걸 왜 보내? 걔 결혼하잖아. 신혼집 계약금이 좀 모자한다고 해서 엄마가 전화했길래 일단 보내줬지. 다 한 가족인데 서로 돕고 사는 게 당연하잖아. 가족 내 목소리가 떨려왔다. 한 글자 한 글자가 이빨 사이로 비집고 나오는 것 같았다. 이승진, 그거 내 창업 자금이야. 내 유일한 희망이었다고. 그는 마침내 몸을 돌렸다. 그의 얼굴에는 귀찮다는 기색이 역력했다. 아휴, 당신 그깟 프로젝트 나중에 하면 되잖아. 동생 결혼이 얼마나 큰일인데 미룰 수 없지? 그리고 우리가 가족 아니야? 당신 돈이 내 돈이지. 가족, 나는 그 두 글자를 되뇌었다. 그러다 갑자기 웃음이 터져나왔다. 눈물이 흐를 때까지 웃었다. 내 돈은 자기 돈이고 자기 돈은 시어머니 돈이다. 내가 밤새워 바친 헌신은 당연한 것이고 그가 가로챈 공로는 자기 자신의 능력이다. 내가 꿈을 위해 모은 목숨 같은 돈은 그가 엄마의 환심을 사기 위해 시동생 집 사주는데 아무렇지 않게 갖다 바칠 수 있는 것이다. 결국 이 집에서 나는 아내도 가족도 아니었다. 나는 그저 돈을 벌고 집안일을 하고 기획안을 대신 써주는 아무런 권리도 존엄도 없는 투명 인간이었다. 언제든 희생당하고 언제든 짓밟혀도 되는 도구였다. 그 순간 내 마음속에 어떤 스위치가 탁하는 소리와 함께 완전히 꺼졌다. 모든 고통과 억울함, 분노가 순식간에 얼음장 같은 증으로 굳어졌다. 나는 거울에 비친 창백하고 우스꽝스러운 내 얼굴을 보았다. 그리고 하나의 생각이 그 어느 때보다 선명해졌다. 이승진. 당신과 당신의 가족들이 내 돈을 빼앗고 내 노력을 짓밟았으니 나는 당신들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그 4~5명의 가족을 하룻밤 사이에 전부 파산시키고 청산해주겠다. 나는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마케팅 기획을 시작하기로 했다. 나의 이혼 다음 날 아침 나는 평소처럼 6시에 일어나지 않았다. 알람이 울렸지만 손을 뻗어 끄고는 몸을 돌려 계속 눈을 감았다. 옆에 누워있던 이승진이 잠결에 나를 툭 쳤다. 자기야, 아침밥. 나는 대꾸하지 않았다. 잠시 후 그는 마침내 짜증을 내며 몸을 일으켰다. 그리고 침대맡에 늘 그랬듯 깨끗하게 다려진 셔츠와 바지가 준비되어 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는 허둥지둥 옷장을 뒤지기 시작했다. 아침내 집안은 그가 허둥대며 내는 소음과 점점 커지는 불평소리로 가득 찼다. 나는 이어폰을 끼고 그 모든 소음을 차단했다. 마침내 내가 모든 준비를 마치고 침실을 나섰을 때 그는 넥타이를 삐딱하게 목에 건 채 마른 식빵 조각을 쑤셔 넣고 있었다. 오하린, 너 오늘 대체 왜 이래? 그가 소리쳤다. 나는 그를 무심히 힐긋 쳐다보고는 내 가방을 들고 그대로 집을 나섰다. 마치 아무것도 듣지 못한 사람처럼. 오늘부터 이 집의 모든 일은 나와 상관없다. 나는 ST그룹 마케팅 팀 차장 오하린이지. 이씨 집안의 공짜 가정부가 아니다. 퇴근 후 나는 마트에 들러 장을 보지 않고 곧장 집으로 돌아와 서재에 틀어박혔다. 서재에는 나의 모든 전문 서적과 컴퓨터가 있었다. 이곳은 나의 세계였다. 집은 금세 엉망진창이 되었다.
싱크대에는 기름때 낀 그릇들이 산더미처럼 쌓였고 쓰레기통에서는 시큼한 냄새가 피어올랐으며 벗어놓은 더러운 옷들이 소파 위에 작은 산을 이루었다. 이승진은 처음에는 내게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다가 나중에는 애원했다. 그리고 내가 일주일 내내 철저히 무시하자 마침내 포기했다. 그는 서투르게 설거지를 시작했고 색깔 옷과 흰옷을 마구 섞어 빨래를 망쳤으며 매일 배달 음식과 편의점 도시락으로 끼니를 때웠다. 직장에서도 나의 죄부지원이 끊기자 실수가 잦아졌고 상사에게 불려가 깨지는 횟수도 점점 늘어났다. 그가 초조해할수록 내 마음은 평온해졌다. 나는 노트북을 열어 프로젝트 청산이라는 이름의 새 폴더를 만들었다. 그렇다. 나는 내 이혼을 내 커리어에서 가장 중요한 마케팅 프로젝트로 시행할 것이다. 1단계 타겟 고객과 그들의 핵심 페인 포인트 정의. 고객 이승진. 페인 포인트. ST그룹에서의 커리어, 직장 내 평판, 고객이, 시어머니, 페인 포인트, 돈, 그리고 그녀가 자랑스러워하는 큰아들. 고객 3, 시동생 이동준. 페인 포인트 곧 있을 결혼. 2단계, 마케팅 자료, 즉 증거 수집. 나는 먼저 이승진과 지난 5년간 나눈 메신저 대화 기록을 열었다. 한 줄 한 줄 다시 읽어보니 과거 나를 따뜻하게 했던 그의 의지는 이제 보니 정하라 착취에 불과했다. 하리나, 이번 분기 보고서 데이터 모델 너무 복잡한데 좀 봐줄 수 있을까? 자기야, 내일 본부장님 보고인데 PPT 마지막으로 한 번만 다듬어주면 안 될까? 제발 여보, 이번 프로젝트 성공한 거 다 자기 덕분이야. 사랑해. 그리고 이 메시지를 보낸 다음 날 그는 가족 모임에서 이렇게 말했다. 이번 프로젝트 진짜 힘들었어. 나 혼자 며칠 밤을 새워서 겨우 끝냈네. 나는 이 대화들을 하나하나 캡처해서 시간 순서와 프로젝트명에 따라 명확한 증거 체인으로 정리했다. 사내 메일함에도 접속했다. 그가 내게 보낸 지원 요청 메일들과 내가 그에게 회신한 최종 기획안들을 전부 압축 파일로 다운로드했다. 파일 하나하나가 그의 직장 생활을 지탱해온 거짓말이었다. 다음으로 나는 시동생 이동준을 겨냥했다. 정면 대결은 어리석은 짓이다. 내부에서 터질 시한폭탄을 심어야 했다. 나는 새로 만든 익명의 SNS 계정으로 그의 약혼녀 페이지를 찾아냈다. 그녀는 순수해 보였고 미래에 대한 기대로 가득 찬 채 신혼집 사진과 결혼 준비 과정을 열심히 올리고 있었다. 나는 지나가던 관계자인 척 그녀에게 다이렉트 메시지를 보냈다. 안녕하세요. 실례지만 선의의 마음으로 드리는 조언이니 참고만 하셨으면 합니다. 아마 두 분 신혼집 계약금 5천만 원의 진짜 출처에 대해 알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 그 돈은 예비 시아주버님의 아내, 즉 손입동서가 될 분의 사업자금을 무단으로 가져다 쓴 돈입니다. 부디 다른 여자의 꿈의 폐허 위에 미래의 행복을 세우는 일은 없으시길 바랍니다. 전송. 그리고 나는 그 계정을 삭제하고 모든 흔적을 지웠다. 그녀가 나를 믿을 필요는 없었다. 그저 그녀의 마음속에 의심의 씨앗 하나만 심어두면 충분했다. 여자의 직감으로 그 씨앗은 머지않아 뿌리를 내리고 싹을 틔울 것이다. 마지막은 시어머니였다. 돈에 목숨을 걸면서도 도덕적 잣대로 나를 올가매던 그 여자. 나는 그녀가 최근 어떤 도사님에게 빠져 집안의 평안과 아들의 승진을 빌어준다는 빗사옥 장신구들을 싸드인 것을 기억해냈다. 한 번은 우연히 그녀가 그 도사와 나눈 메신저 대화를 본 적이 있었다. 상대는 그녀를 보살님이라 부르며 마음을 녹이고 있었다. 나는 잠시 시간을 내어 인터넷에서 그 도사의 이름을 검색했고 금세 그가 사기꾼이라는 뉴스 기사와 피해자들의 글을 몇 개 찾아냈다. 그리고 몰래 시어머니의 인터넷 뱅킹에 접속했다. 그녀가 수첩에 적어둔 단순한 비밀번호 그녀의 생일을 이용해 쉽게 로그인할 수 있었다. 경악스러운 이체 내역이 줄줄이 나타났다. 총액은 수천만 원에 달했다. 나는 이 모든 것을 캡처해서 저장했다. 모든 마케팅 자료가 준비되었다. 이제 가장 적절한 제품 발표회의 타이밍만 기다리면 되었다.
나의 복수는 히스테릭한 싸움이 아니라 철저히 계산된 치명적인 비즈니스 프레젠테이션이 될 것이다. 기회는 생각보다 빨리 찾아왔다. 이승진이 담당하던 해외 자본과의 합작 프로젝트가 최종 단계에 접어들어 그룹 회장에게 직접 보고해야 하는 상황이 온 것이다. 그 프로젝트의 난이도와 중요성은 그가 이제껏 하러온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었다. 과거 같았으면 내가 가장 바빴을 시기였고 그를 위해 모든 것을 해결해 줬을 것이다. 하지만 이제 나는 차가운 방관자일 뿐이었다. 일주일 내내 이승진은 붕괴 직전이었다. 그는 머리 없는 타리처럼 매일 밤 늦게까지 서재부를 켜놓고 뒤죽박죽인 데이터와 자루미 앞에서 한숨만 내쉬었다. 그는 몇 번이고 내 방으로 뛰어들어와 거의 무릎을 꿇다시피 애원했다. 하리나, 제발 이번 한 번만 마지막으로 한 번만 도와줘. 이 프로젝트 나한테 정말 중요해. 이거 망치면 내 커리어는 끝장이야. 그는 핏발선 눈으로 내 팔을 붙잡았다. 나는 아무런 감정에 동요 없이 내 팔을 빼냈다. 내 목소리에는 한치의 파동도 없었다. 미안하지만 나도 요즘 바빠. 내 창업 프로젝트 준비해야 하거든. 당신 일은 당신이 알아서 해. 당신이 무슨 창업 프로젝트? 돋는 이미 그는 말을 멈추고는 죄책감과 당혹감이 뒤섞인 표정을 지었다. 나는 그를 차갑게 바라보며 말했다. 그건 내 일이지. 그는 마침내 내 냉담함에 격분하여 나를 냉혈하니 무정하다느니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도 못 본 척한다느니 온갖 욕을 퍼붓기 시작했다. 나는 그저 방문을 닫아 그의 포효를 차단했다. 당신이 내 꿈을 짓밟았을 때 단 한순간이라도 마음이 약해진 적 있었던가? 보고해. 전날 밤 나는 때가 왔음을 직감했다. 이승진은 여전히 거실에서 갇힌 짐승처럼 서성거리며 구멍투성인 보고서 내용을 외우려 중얼거리고 있었다. 나는 서재에서 내 회사 메일을 열었다. 나는 새 메일을 작성했다. 수신 있는 전략기획부 전체 그룹 메일을 선택했다. 그리고 회사 주소록에서 그룹 고위 임원 몇 명의 이메일 주소를 신중하게 골라 참조 명단에 추가했다. 그 중에는 엄격하고 부정을 혐오하기로 유명한 감사부장도 포함되어 있었다. 메일 제목은 한참을 고민한 끝에 이렇게 적었다. 자료보관 격대 프로젝트 기획안 원작자업 평범한 사내 자료 정리처럼 보이는 제목이었다. 그리고 나는 미리 준비해둔 압축 파일을 첨부 파일로 끌어왔다. 그 안에는 지난 5년간 이승진이 스타트라며 명성을 얻는 데 사용한 모든 기획안의 원본 파일, 데이터 모델, PPT 초안이 들어있었다. 모든 파일의 속성 만드니 항목에는 똑같은 이름이 선명하게 적혀 있었다. 오하인 내 손가락이 보내기 버튼 위에서 떨렸다. 심장이 가슴속에서 미친 듯이 뛰었다. 이것은 충동이 아니었다. 이것은 선고였다. 나는 심호흡을 하고 눈을 감았다. 그리고 힘껏 버튼을 눌렀다. 컴퓨터 화면에 메일이 성공적으로 발송되었습니다라는 알림이 떴다. 그 순간 내가 들은 것은 마우스 클릭 소리가 아니었다. 이승진의 거짓되고 화려했던 커리어가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소리였다. 다음 날 나는 단차를 냈다. 회사에 가지 않았다. 그 거대한 사회적 매장의 현장을 직접 목격하고 싶지는 않았다. 하지만 상상할 수는 있었다. 회의 시작 전략기획부 동료들이 호기심에 그 메일을 열어보고는 경악하는 얼굴을 이승진이 연단에 서서 조잡한 보고서를 더듬더듬을 때 진실을 알아버린 청중들이 보내는 의미심장한 눈빛을 회장님이 그 보고서를 보고 이어서 그 메일을 떠올렸을 때 얼굴에 설리는 불노령을 오후 2시 내 휴대폰이 미친 듯이 진동하기 시작했다. 회사에서 그나마 가깝게 지내던 동료가 보낸 메시지였다. 하인 씨 세상에 오늘 전략기획부 완전 피바다였어요. 이승진 차장님 보고 회장님한테 그 자리에서 박살났어요. 능력도 안 되면서 윗사람 속였다고. 감사팀에서 조사 들어간대요. 대박. 그 메일 하린 씨가 보낸 거예요. 진짜 너무 충격적이에요. 그 프로젝트들 다 하린 씨가 한 거였다니? 나는 그 메시지들을 평온하게 바라보며 답장하지 않았다.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창밖의 분주한 거리를 보았다. 마음에는 아무런 파문도 일지 않았다. 바로 그때 휴대폰 벨소리가 날카롭게 울렸다. 이승진이었다. 받지 않았다. 곧이어 시어머니의 전화가 걸려왔지만 바로 끊어버렸다. 세상이 순간 고요해진 것 같았다. 얼마 지나지 않아 문밖에서 문을 미친 듯이 두드리는 소리와 함께 이승진의 악에 바친 고함이 들려왔다. 무시했다. 그러다 그의 휴대폰이 울렸다. 두꺼운 문 너머로 그가 전화를 받는 목소리가 분노해서 순식간에 경악으로 바뀌는 것을 어렴풋이 들을 수 있었다. 뭐 엄마게 내가 집에 차 들어왔다고 어떻게 한 거야? 나는 웃었다. 나의 두 번째 폭탄도 정확한 시간에 터진 것이다. 나의 고통 위에 세워지려던 시동생의 연약한 결혼도 이제 막을 내릴 시간이었다. 밤늦게 이승진이 마침내 비상 열쇠로 문을 열고 뛰어들어왔을 때 그는 완전히 무너진 야수 같았다. 두 눈은 뻘뻘겋게 충혈되었고 온몸에서 절망적인 기운이 풍겼다. 그가 나를 보는 눈빛에는 더 이상 단순한 분노가 아니었다. 그것은 자신이 대체 어떤 사람을 건드렸는지 마침내 깨달은 자의 뼛속까지 파고드는 공포였다. 얘기 좀 하죠. 나는 마치 회의 시작을 알리듯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장소는 시댁 한때 나를 지독히도 억물렀던 그곳으로 정했다. 거실에는 사람들이 가득했다. 시어머니의 눈은 썩은 호두처럼 퉁퉁 부어 있었고 나를 보자마자 달려들어 머리채라도 잡을 기세였지만 시동생 이동준이 막아섰다. 시동생은 방금 파혼한 전 약혼녀의 가족들과 한바탕 난리를 치르고 난 뒤라지는 엉망이었고 공기 중에는 아직도 싸움의 열기가 남아있었다. 이승진은 역시 나간 못가기 형처럼 소파 구석에 멍하니 앉아 있었다. 이 악독한 연대체 뭘 어쩌자는 거야? 시어머니가 먼저 날카로운 목소리로 포문을 열었다. 내가 승진이 앞길을 망쳐놓고 동준이 결혼까지 파탄을 내 우리 이시 집안이 무슨 죄를 져서 너 같은 상년을 며느리로 들였는지 나는 그녀의 저주를 무시하고 가방에서 태블릿 PC를 꺼냈다. 화면을 켜서 시어머니 쪽으로 돌렸다. 어머니, 나는 차분하게 입을 열었다. 내 입에서 나온 그 호칭은 지독한 아이러니를 담고 있었다. 일단 욕부터 하지 마시고 이것부터 보시죠. 화면에는 그녀가 그 용한 도사에게 보낸 이체 내역과 그 도사가 사기 혐의로 구속되었다는 뉴스 캡처 화면이 떠 있었다. 어머니는 늘 제가 돈을 헤프게 쓴다고 배달 음식 한 번 시키면 집안 말아먹는 년이라고 하셨죠. 그럼 이 합계 3천만 원이 넘는 이체 내역은 뭘 사신 건지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승진이 승진시켜주고 동준이 부자되게 해주는 정한 옥이라도 사신 건가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순식간에 제빛으로 변했다. 입술을 파르르 떨며 한마디도 하지 못했다. 자신이 몰래 저지른 짓을 내가 이렇게 폴리사에 알고 있을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 못했을 것이다. 거실은 죽음 같은 정적에 휩싸였다. 나는 태블릿을 거두고 이승진에게로 시선을 돌렸다. 이제 우리 차례네요. 승진 씨, 그가 번쩍 고개를 들었다. 눈빛에는 경계와 공포 가득했다. 그는 내가 그 업무 메일들을 꺼내 가족들 앞에서 다시 한번 자신을 망신 줄이라 생각한 모양이었다. 아니, 그건 너무 저급한 방식이다. 그 메일들은 회사를 상대하기 위한 것, 그가 영원히 제기하지 못하게 만들 마지막 무기였다. 이들을 상대하는 데는 더 직접적이고 더 고통스러운 방법이 있었다. 오늘 제가 여기 온 건 싸우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통보하러 온 겁니다. 제 변호사가 이미 당신에게 정식으로 내용 증명을 발송했습니다. 나는 가방에서 또 다른 서류를 꺼내 테이블 위에 가볍게 올려놓고 그의 앞으로 밀었다. 이게 뭐야?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우리 이혼 재산 분할에 대한 제안서, 그리고 손해 배상 청구 목록입니다. 그나는 또렷하게 말했다. 현행법상 혼인 기간 중 일방이 상대방의 커리어에 중대한 기여를 한 경우 이혼 시일을 무형자산으로 간주하여 분할 청구가 가능합니다.
제 변호인단이 업계 최고의 헤드헌터 및 프로젝트 가치 평가 전문가들과 함께 지난 5년간 제가 당신을 위해 대필하고 그로 인해 당신이 승진과 성과급을 받게 된 모든 프로젝트에 대한 지식재산권 가치 평가를 진행했습니다. 나는 잠시 말을 멈추고 점점 더 공포에 질려가는 그의 얼굴을 보며 한 글자 한 글자 힘주어 그 숫자를 발표했다. 평가 총액은 3억 2천만 원입니다. 쿵 하는 소리와 함께 이승진의 머릿속이 폭발한 듯 했다. 그는 소파에 흐물흐물 무너지며 새하얗게 질렸다. 시어머니는 짧은 비명을 지르며 까무어칠 뻔했다. 너 이건 협박이야? 그녀가 나를 향해 손가락질했다. 손가락이 가을바람에 날리는 낙엽처럼 떨렸다. 아닙니다. 어머니 협박이 아니라 제가 받아야 할 돈을 정산하는 겁니다. 나는 냉정하게 그녀의 말을 정정했다. 이승진 씨에게는 두 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첫째, 제 이혼 조건에 동의하는 겁니다. 이 아파트는 제 명의로 하고 혼인 기간 중 발생한 모든 빚은 당신이 책임지세요. 당신은 빈손으로 나가고 공개적으로 제게 사과해야 합니다. 둘째, 거부하는 겁니다. 그럼 제 변호사는 즉시 ST그룹 감사팀과 대한민국 주요 경제지에 당신의 업무상 대임, 경력 사기 혐의에 대한 모든 증거를 제출할 겁니다. 그리고 이 3억 2천만 원의 지식재산권 손해 배상 청구 소송을 정식으로 제기할 거고요. 나는 그를 바라보며 마지막 일격을 날렸다. 승진 씨, 직접 선택하세요. 직장 하나 잃고 마지막 체면이라도 지킬 건지 아니면 사회에서 매장당하고 막대한 빚을 진 채 감옥까지 갈 건지. 감옥이라는 두 글자는 그들의 마지막 심리적 방어선을 꿰뚫는 바늘이 되었다. 줄곧 침묵하던 시동생이 갑자기 벌떡 일어나 이승진을 향해 소리쳤다. 형 다 형 때문이야. 형이 형님 돈에 손만 안 댔어도 일이 이렇게까지 되진 않았잖아. 시어머니도 정신을 차렸는지 이제 유일하게 지키고 싶은 것은 큰 아들뿐이었다. 그녀는 즉시 총구를 돌려 시동생을 저주하기 시작했다. 내가 할 소리야. 너 그 빌어먹을 결혼만 아니었어도 우리 집이 이 꼴이 됐겠어. 이 왼수 같은 놈, 엄마 어떻게 그렇게 말해? 나 제일 예뻐한 게 엄마잖아. 이제 와서 문제 생기니까 나만 내쳐. 그렇게 한 가족이라던 사람들은 거대한 이익과 공포 앞에서 순식간에 무너져 내렸다. 그들은 서로를 비난하고 저주하며 모든 잘못을 상대에게 떠넘기기 시작했다. 그 모습은 그 어떤 막장 드라마보다도 더 흥미진했다. 나는 그 난장판을 조용히 바라보았다. 마음은 잔잔한 호수 같았다. 나는 그저 자리에서 일어나 온매무새를 가다듬었다. 제 조건은 여기 있습니다. 3일 안에 답을 기다리겠습니다. 그 말을 남기고 나는 악취와 분쟁으로 가득 찬 그 집을 뒤도 돌아보지 않고 떠났다. 이승진은 나를 3일이나 기다리게 하지 않았다. 다음 날 그는 변호사를 통해 내게 연락해 나의 모든 이혼 조건을 전면 수용했다. 그는 사회적 매장과 감옥살이에 비하면 집 한 채와 약간의 돈을 잃는 것이 자신이 치를 수 있는 최소한의 대가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위태로운 직장이라도 지키기 위해 그는 산내 게시판에 사과문을 게시하여 아내의 노동력을 장기간에 걸쳐 자신의 것으로 가로챈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물론 사과문은 후회와 자책으로 가득 찬 번지르한 말로 포장되어 있었지만 더는 중요하지 않았다. 그는 ST그룹 전체의 가장 큰 웃음거리가 되었고 전도 유망한 젤리트 차장에서 동료와 상사들이 늘 경계해야 하는 직장 기생충으로 전락했다. 결국 그는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한직 부서로 발령받아 매일 남의 눈치를 보며 연령하는 신세가 되었다. 이혼 절차는 놀랍도록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나는 내 돈 5천만 원을 되찾았고 아파트 지분의 대부분을 확보한 뒤 곧바로 처분하여 상당한 현금을 손에 쥐었다. 그 돈은 내 저축과 합쳐져 내 새로운 사업의 종자돈이 되었다. 나의 지가 도우미 프로젝트는 그룹 최종 심사에서 정확한 시장 분석, 혁신적인 기술, 흠잡을 데 없는 사업계획서로 심사위원들의 만장일치 최고 등급을 받았다. 그룹은 전액 자금 지원은 물론이 프로젝트를 운영할 독립 자회사를 설립하는 것을 특별 승인했다. 그리고 나 오하리는
그 새로운 회사의 CEO가 되었다. 나중에 나는 이씨 집안의 뒷이야기를 간간히 전해 들었다. 시어머니는 그 도사에게 거의 모든 노후 자금을 사기당한 데다 두 아들마저 원수가 된 것에 큰 충격을 받아 몸과 정신이 모두 무너져 내렸다고 했다. 시동생 이동주는 파혼 후 의욕을 잃고 매일 빈둥거리며 돈 문제로 어머니와 험하게 싸운다고 했다. 우리 집 남자들은 단결력이 최고라던 그 가정은 완전히 몰락하고 산산조각 났다. 인과응보. 그 가족에게는 이보다 더 완벽한 결말은 없었다. 1년 후 서울 강남의 한 5성급 호텔 연회장 스포트라이트가 눈부시게 빛났다. 나는 몸에 꼭 많은 세련된 흰색 정장을 입고 무대 중앙에 섰다. 자신감 있고 여유로웠다. 객석에는 수백 명의 기자와 투자자, 업계 파트너들이 앉아 있었다. 오늘은 내 회사의 첫 번째 제품 AI가 도우미의 공식 론칭 발표회 날이었다. 나는 프레젠터 리모컨을 쥐고 객석을 향해 나의 자식 절망 속에서 태어난 나의 꿈을 또렷하게 소개했다. 내 목소리는 마이크를 통해 홀 전체에 울려 퍼졌다. 단단하고 힘이 있었다. 스포트라이트 아래 내 그림자가 거대한 스크린에 투사되었다. 그 순간 나는 더 이상 누군가의 아내도 누군가의 며느리도 아니었다. 부엌에서 기름 냄새에 찌은 가정부도 아니었고 깊은 밤 남을 위해 대필이나 해주던 유령 작가도 아니었다. 나는 바로 나 오하린이었다. 내 인생이 바로 나의 브랜드다. 이 발표회는 그저 새로운 시작일 뿐이다.